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시험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가지고 지난 토요일 8월 8일 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57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민법 총칙이죠. 민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칙까지만 우리가 40문제 보는데요. 이 출제를 갖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대비해야 되는지 해설을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세무사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민법 총칙을 선택감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사실 85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민법 법원서부터 권리의 객체까지, 그래서 전반부에서 1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관해서 2문제가 나오고,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2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인 사람에 관해서는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인 단체에서 8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에서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물건에서 2문제. 그래서 권리의 객체까지는 40문항 가운데서 19문제, 거의 뭐 50% 가까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기간을 갖다가 제외하고 법률행위에서 모두 19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통착사라고 해서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의사 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요, 각 부분별로 한 문제씩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 파트에서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통착사하고 법률행위 대리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요. 금년도에는 기간이 나오지 않고 소멸시효에서 기본형 문제로서 딱 2개만 나왔죠. 소멸시효를 따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감안해 보면 오히려 민법 정칙에서는 수월하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기본 이론하고 기본되는 법조문,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법조문 잘 보셨으면 충분했고요. 그 다음에 판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시험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형 문제가요, 고르기형, 선택형이 나오잖아요. 박스에서 고르는 문제 모두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권리의 주체를 갖다가 자연인하고 법인 아주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19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하고 역시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까지를 갖다가 열심히 정리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따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9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여튼 우리 선생님들이 합격하신 분들한테는요, 축하를 갖다가 보내드리고요, 안타깝게 원하는 결과를 갖다가 얻지 못하신 분들한테는요, 위로와 함께 다시 한번 열심히 동차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에 가장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빨리 듣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일단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하겠다 그러면 또 늦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갖다 염두에 두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바로 2차 당연히 준비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빨리 보완하셔가지고 내년도 동차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생을 하셨고요. A형 문제 형태로 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나와 있어요. 자,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옳은 것 고르기.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판례죠? 답은 3번입니다. 병원은 입원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을 방지하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신의 직상의 보호 의무를 진다. 자, 그래서 신의 직상의 보호 의무라는 건요, 권리 창설적 기능으로서 부수적 의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답 3번입니다. 1번, 사적 자체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가로쳐 주시고, 공익적 요구를 갖다가 선행시켜야 할 경우란 얘기는요, 공법적 관계죠. 공법적 관계. 이 공법적 관계는요,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일반 국민이 복종을 갖다가 요구당하는 경우죠. 따라서 국가 질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개인 이익을 갖다가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질서 요구를 위해서는 개인 이익을 보호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우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라든가 권리 남용 위반 여부는요, 강행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당사자의 주장 입증 없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4번,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 채무 또는 특정 채무가 발생한 거죠.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불확정 채무라든가 불특정 채무일 땐 가능하지만 확정 채무라든가 특정 채무일 때에는 해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5번, 강행복규를 위반한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고 신의칙 위반도 아니고 권리 남용 위반도 아니죠. 따라서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41번 문제는요, 우리 기본서에 들어가 있던 그 내용들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2번, 민법 제1조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쉬운 거죠?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고요. 5번, 민사에 관한 사실인 관습 괄호 쳐넣으시고 사실인 관습 밑줄. 관습법은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거래 관행에 불과한 것이고 관습법과 달리 법적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하나가 틀렸어요. 43번,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하시겠지만 또 시험을 했다가 보시겠지만 이런 법 이름이 나오게 되면 법 이름에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한 거죠.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가로쳐 놓으시고 관습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번 지문과 관련해 가지고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 또는 관습법상의 제도로서는요, 양관사 명분이 있다 그랬어요. 동산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사실혼제도,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요 5가지는요, 우리 판례를 통해서 확인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관습법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4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해서 두 문제나 나왔죠. 그래서 41번하고 44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 것 고르기죠.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당한 것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답은 2번이죠.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 상속 포기 약정을 하였는데 상속 개시가 되고 나서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고 상속 포기한 자신의 상속 포기 절차를 갖다가 밟지 않고 저지른 자신의 상속 포기를 부정을 하고 자신의 상속권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고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된다. 권리 남용도 아니다. 당연하다고 그랬죠. 상속의 포기는요, 피상속인 사망이 돼서 심장이 정지가 돼야지만 상속재산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 발생되기 전에는요,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처분권이 있고 내 것일 때 포기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닐 때 포기하는 것은 무효인 포기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존 시에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포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의 상속권을 갖다가 다시 주장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된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 행사 고르기 답 2번입니다. 그 다음 1번,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정당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갖다가 뒤집고 다시 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 되고 신료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해제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고 권리남용이고 모순행위 금지 위반이 되고 금반원 원칙 위반,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하고 나서 다시 해고무효라든가 징계무효라든가 의원 면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고 신의칙 위반 행위가 된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이거는 답이 아니죠. 그 다음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세입자가 임대인의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자는 채권자죠.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임차권을 따 주장을 하거나 그 경매가 실행이 되어서 배당 금액에서 자신의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배당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행위가 된다. 그 다음은 농지 매매 계획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신은 농가가 아니고 자경의사, 판례는 자경의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는 자영, 같은 말이죠. 스스로 영업하지 않겠다, 스스로 경작하지 않겠다,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갖다가 주장하는 행위는 신의칙 위반 행위가 된다. 농지를 샀어요. 등기까지 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자경의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매매의 무효를 갖다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정당한 거 고르기죠. 그 다음 45번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4번이죠. 자, 여기 권리 능력이 나왔습니다. 권리 능력은요, 살아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입니다. 권리 능력을 갖고 있는 자는요, 우리 민법상 권리 주체라고 하고, 민법상 권리 주체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자연인하고 법인 단체 두 가지죠.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 단체는요, 설립 등기를 갖고 있는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치매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가로쳐 놓으시고 의사 무능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의사 무능력자, 치매에 걸린 사람도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으면 무조건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린 사람도 당연히 권리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1번 반려동물 애완견은요, 민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권리의 주체는 사람하고 법인, 단체 두 가지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나라는요, 그러한 법이라든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과 달리 애완견, 반려동물은 동산, 객체에 불과한 것이지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애완견은 물건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사망한 사람 가르쳐 놓으시고, 사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가 됐죠. 사망이 되면 권리 무능력자입니다. 심장 정지가 되면은요, 그 심장 정지가 됐을 때 피상속인의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요거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은 권리 무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채무를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사단법인 소유 가로쳐 주시고, 자, 우리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이렇게 부르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요,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를 말하죠.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만 갖다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고,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를 갖다 우리는 권리능력자라고 하죠. 따라서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등기라든가 예금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전부 다 법인의 단독 소유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법인의 단독 소유. 다만 비법인 사단일 때에만 총유라는 소유 형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은 자, 민법상 태아는요, 출생하기 전 어머니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 태아는 출생하기 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하기 전 태아는 민법상 사람이 아니고, 이 태아에 관해서는요, 일반적 보호주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법 규정에 있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람과 동일한 권리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된 거 불제대 유유 5가지만 이때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판례는요,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해서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임신 중일 때는 법정 대리인이 없고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불제대 유유가 있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태아는 민법상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능력을 동일하게 가질 수가 없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불법 행위를 기초로 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 재산상속권, 대습상속권, 유류분권,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만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6번
18세 이하 가로천시고 미성년자라고 읽는다 그랬죠.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가 없이 중고 레코드 도매업자 병익에서 1960년대 재즈 레코드판 50장을 한 장당 10,000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자, 그래서 18세 갑이니까 당연히 미성년자죠. 그래서 18살 미성년자 갑이 자,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가 없이 중고 레코드 도매상 병으로부터 레코드 50장을 갖다가 10,000원씩 50만원 주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대금은 일주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위반을 하게 되면 유리하면 추인, 불리하면 취소. 그러나 의사 능력이 있을 때는요,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단처형 근대 이유 무치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4번입니다. 자, 미성년자 갑이 매수한 레코드를 미성년자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게 되면 그때는 법정 추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미성년자 갑이 팔아버린 게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해버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 타인에게 재즈 레코드판을 갖다가 매매를 했을 때는요, 추인권을 갖고 있는 법정 대리인이 매도하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되기 때문에 145조 법정 추인에 대해서 유효가 확정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동의받지 않고 처분을 했을 때에는 이때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은 추인권자이기 때문에 재즈 레코드판 전부를 갖다가 팔거나 아니면 일부를 갖다 양도했을 때는 유효가 확정이 돼서 즉 145조 법정 추인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병과의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맞죠. 그 다음 1번 재즈 레코드판이 사실 한 장당 20만 원의 가치가 있었던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죠. 그래서 1번을 떠올리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그러고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잘한 거예요. 아니 잘못한 거죠. 요걸 딱 죄송합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1만 원 샀는데 20만 원의 가치가 있었으니까 따라서 때는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라고 하더라도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10,000원씩 샀는데 그게 20만 원짜리야. 그럼 아주 잘 산 거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갑이 미성년자 갑이 그 대금을 법정 대리인 을에게서 받은 세뱃돈으로 지급한 경우 법정 대리인 을이 세뱃돈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죠. 따라서 이거는요. 유효가 확정이 됩니다. 유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갑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요.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3번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갑에게 중고 레코드 소매업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뭐요?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죠. 미성년자가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유효하게 특정한 영업 허락을 받게 되면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게 된다.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니까 유효가 확정이 된 거죠.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 갑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혼인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년의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 혼인하기 전에 저질렀으니까 미성년자로서 저질렀고 따라서 갑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4번 하나만 맞는 겁니다. 47번 47번 문제는요.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는데요. 출제하신 분이 이 표현은 좀 바꿔줘야 돼요.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 그러면 성년 후견이 나고 피성년 후견이 나고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해서만 문제를 내야 되는데요. 보기 지문을 보면 한정 후견 제도라든가 특정 후견 제도라든가 전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47번은요. 민법상 법정 후견 제도에서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과 특정 후견 전부 다 골고루 문제를 냈다가 냈어야 됩니다. 표현은 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출제에 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틀린 거 고르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한정 후견인은요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범위를 갖다가 변경해 주는 것은요, 한정후견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갖춰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아니죠.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법원이. 자, 그래서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받고 해야 되는 거, 동의받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이러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범위는요, 가정법원이 본배사 후후검지에 청구를 했다가 얻어서 그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정후견인이 아니고 가정법원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뭐 조문을 갖다 낸 거기 때문에 조문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47번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그 다음 48번 실종 선고 및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옳은 것은요, 답은 3번이죠.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이 되고 이해관계인이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반드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실종 선고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번 어디가 틀렸느냐? 부재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부모 동그라미. 부모는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 그 다음에 그 부재자의 형제 자매. 형제 동그라미. 형제는 3순위, 후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재산관리 청구도 못한다. 실종선고 청구도 못한다. 실종선고 취소 청구도 못한다. 다 못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형제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가 실종선고를 받으면 특별실종이죠. 전쟁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위난을 이유로 특별실종이 있게 되면 전쟁 실종은 전쟁이 종지하고 나서 1년이 경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박 실종은요, 선박이 침몰하고 나서 1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이 침몰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선박 침몰 시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 실종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4번 실종 선고 취소가 있게 되면 원칙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비소급하는 경우, 그러면 요건 갖춰야 된다 그랬죠.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 쌍방선의로. 그래서 법조문은 악의가 아니고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가 아니고 선의죠. 이때 선의는요, 재산행위가 됐던 가족법상의 신분행위가 됐던 쌍방선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5번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면 상속이 없던 걸로 바뀝니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면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상속인이라든가 보험금 수령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직접 취득한 자는요, 당연히 반환 의무자가 되고 이러한 자들이 선의일 때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일 때에는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이익 모두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일 때에는 현존이익, 악의일 때에는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49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답은 1번이죠.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맞죠?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 또는 취소 여부의 확답을 능력자 자신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자 자신 또는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에게는 확답 촉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답 촉구는요, 추인권을 갖고 있는 추인권자에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자 자신 또는 법정 대리인이에요. 능력자 자신 또는 법정 대리인.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법인이 나오죠. 자, 50번 법인의 당연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고르기.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는 4가지가 공통이고 사단 법인에는 2가지가 특유한 게 있죠. 사단 재단 공통인 건요,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존립기간의 만료 및 해산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됐을 때, 그 다음에요
법인 파산 신청이 있었을 때죠. 사단법인은요, 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임의 해산 결의가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되고 해산 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해산 사유가 아니고 정관 변경이 있었을 때 정관 변경의 효력에 관한 거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목적 달성이 되거나 달성 불능이 됐을 때는 해산 사유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51번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쉬운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법인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습니다. 청산 종결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단순한 보고에 불과한 것이고 종결 등기와 상관이 없이 청산법인은 처리하지 않은 사무라든가 그 다음에 자녀 재산이 뒤늦게 발생이 돼버리면 종결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법인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52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4번이죠. 이사의 대표권자는 정관에 기재하지만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고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 등기 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표권자는 무효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1번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나 성명과 주소도 역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 괄호천시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승낙받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라든가 관할관청의 승인 또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검사는 법인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가 있죠. 임시이사라든가 특별대리인의 청구권자는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되는 거를 검사. 그 다음 5번 감사는 재산 상황에 관한 부정을 갖다가 발견했을 때 당연히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고, 그래서 52번도 답이 너무 쉬운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53번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목적이 비영리일 것, 정관 작성 설립행위가 있을 것,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을 것, 그 다음에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할 것, 요 요건 갖춰야 되는데요. 이때 존립시기라든가 해산사유는요, 존립시기라든가 해산사유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필수적 기재사항에 포함이 되지만 그게 아닐 때는요, 그때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존립시기나 해산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기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없어도 정관의 효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은요, 목명사, 자의사, 존이라고 했는데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해져 있으면 필수적 기재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틀렸죠?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땐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그게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4번 법인의 정관과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답은 2번이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괄호천시고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설립자가 정관 변경 방법 절차를 두었을 때 안에서 변경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재산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경미한 사항을 바꾸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을 때는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목적 이하 유사하게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었을 때죠. 자,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가 됐을 때, 즉 처분 그런 감소가 되죠. 이때 처분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이 있게 되면은요, 등기가 이전이 됐을 때 소유권 취득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때 허가는 사전 허가도 가능하고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태도죠. 따라서 주무관청의 사후 허가를 갖다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유효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 55번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 법인은 사단법인을 말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이미 해산할 수 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사단법인의 원시적 정관, 최초로 만들어진 정관, 시원정관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정관에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라든가 임의 해산 결의는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다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정관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라든가 임의 해산 결의는 사원총회 결의사항입니다. 고유 권한이고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라든가 임의 해산 결의는요. 사원총회를 갖다가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원총회를 거쳐야지만 임의 해산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16번 갑은 A법인 대표이사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자, A라고 하는 요 법인이 있고 갑이라고 하는 대표기관이 있습니다. 대표기관이. 자, 대표기관이 여기 상대방 X은행에 대해서 이때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는 거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것은요. 법인 대표기관이 외형상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법인도 책임이 있고 대표기관도 책임이 있고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때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면 내부적으로 구상권 행사하는 거죠. 따라서 법인의 사원은 이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사원정은요.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지느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서 35조 제2항 법인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게 되면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그 의결에 찬성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갖다가 졌을 때 그때 정도, 그때 사원도 책임을 지는 거죠.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는 법인, 그 다음에 대표기관, 양자, 부진정, 연대가 되고요. 사원은 언제 책임을 지냐?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이 됐으니까 사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7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단으로서의 실체, 사람의 단체로서의 실체는 갖고 활동은 하지만 설립 등기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종중총회가 종중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종중구성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결의가 있었으니까 그 결의로서 종중구성원은 종중에 대해서 직접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당연한 거죠.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으니까 답 그래서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어디가 틀렸느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면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요. 비법인 사단의 소송 형태는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정했을 때 비법인 사단 단체 이름으로 소송하는 것. 그래서 단체냐 전원이냐 이 두 가지 소송의 방법을 인정해 주지 개인의 이름으로 하거나 일부 사원의 이름으로 하는 소송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교회의 구성원들 가르쳐주고 교회니까 비법인 사단이죠. 교회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재산에 관해서는 나간 교회 신도들은 재산권을 갖다가 주장하지 못하고 무조건 남겨진 잔존교인들의 총유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분열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종중총회 소집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무너진 비법인 사단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표자를 갖다가 빨리 선임해야 될 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 판례는요. 그 총회 결의에 대해서 서면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소집 절차를 갖다가 무시하고 전화로 안건을 명시해서 소집 통지한 것도 유효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서면 통지해야 될 것을 갖다가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전화 안건을 갖다가 명시해서 유선으로 통지한 것도 유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5번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은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독립한 단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부 조직이 아니고 우리 판례는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5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건물의 개수. 건물이 한 동이냐 두 동이냐. 그래서 건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것은 물리적, 객관적, 공적 장부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건축주의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적 장부, 즉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의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서 건물의 개수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1번 틀렸죠. 59번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원물은 만들어주는 물건이고 과실은 만들어지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죠. 미분리 과실은 따기 전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분리 과실도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에는 더 이상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토지와 분리가 된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되고 소유권의 객체, 그 다음에 양도 담보의 객체가 됩니다. 다만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1번 어디가 틀렸느냐. 물건의 이용법 그러면 천연과실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사용대가 그렇죠. 사용대가니까 법정과실이 되죠. 그 다음에 국립공원의 입장료는요. 법정과실 사용대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국립공원의 관리 비용을 갖다가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 국립공원 이용객들한테 받는 수익자 부담의 관리 비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그 다음 물건의 소유자가 과실 수취권 갖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라든가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라든가 이렇게 빌려 쓰는 사람도 천연과실의 귀속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그 다음 60번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자, 답은 4번이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괄호천시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110조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취소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 의사결정의 절대가 완전 박탈한 강박이죠. 의사결정의 절대가 완전 박탈한 강박이 있었을 때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취소가 적용되지 않고 103조 반사일소 무효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고, 자 1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통착,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와 달리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하고 착오는요. 외형상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있는데요. 110조 사기 강박은 외형상 의사 표시에 불일치는 존재하지 않고 일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강박행위가 위법하지 않아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2번 지문은요. 강박행위의 요건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은요. 강제 협박이 있을 것, 그 다음에 협박에서 두려움을 느낄 것,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강박자가 원하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것. 그래서 이단의 고의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위법해야 돼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기 강박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법해야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강박행위로 인한 기망이죠. 3번 지문에 보면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래서 그 사람이 사기 기망으로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내가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사기도 존재하고 상대방이 유발시킨 착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5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기 위해서는요. 이단의 고의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위법할 것. 따라서 일정 경우에는 침묵부작에 의한 사기 강박은 성립하지만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틀렸죠. 자, 그래서 고의, 이단의 고의에 의한 사기 또는 강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실은 사기 강박 성립하지 않습니다. 61번 다음 중 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강행 규정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에 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임의 규정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에 관한 것, 제한 능력자 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103조라든가 104조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강행 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즉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을 갖다가 배제하는 반대 특약을 붙이게 되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강행 규정입니다. 니은번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 즉 과실 귀속권자를 정하는 거죠. 임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무효라든가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든가 무효행위의 전환은 전부 다 임의 규정이라 했죠. 따라서 기억번을 제외하고 니은번, 디귿번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이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 62번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모두 고르기. 제3자 사기 강박이 있었을 때는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 사기 강박이 있을 때는 언제나 취소한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었을 때에는 언제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거죠. 이 경우에 피의자는요.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저질렀을 때에는 취소를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를 아예 안 하고 제3자를 갖다 상대로 해가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번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상대방 매수인이 있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에게 취소해가지고 되돌려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두고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따라서 취소 자체를 안 하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귿번 하나만 틀렸죠. 답 2번입니다. 그 다음 63번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3번이죠.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비진입 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 즉 비통착사죠. 이 비통착사 규정은요. 재산행위하고 준법률행위로서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요. 신공주화라고 그랬어요. 가족법상의 신본행위는 비통착사 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규정을 적용을 하고 당사자 사람을 불러서 의사를 확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요. 공법행위라든가 주식인수 청약과 같은 거 이러한 경우에는요. 비통착사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죠. 그 다음 1번 107조 비진입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내용을 결정한 것을 말한다. 최상의 선택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최상의 선택에 진정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 가르쳐주시고 이건 의사표시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교적인 농담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잠꼬대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배우가 관객을 향해서 독백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비진입 표시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적용하지 않느냐? 의사표시라고 인정이 됐을 때 107조 비진입 표시가 적용이 되고요. 처음부터 의사표시 자체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비진입 표시 자체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은요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고 따라서 비통착사와 상관이 없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비진입 표시 그 무효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 제3자는 선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 과실은 요건이 아니죠. 비통착사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는요 선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 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의 무과실도 법받고 선의 유과실도 법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무과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 5번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력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틀렸죠? 자, 대리권 남용을 말하는 겁니다. 대리권 남용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갖다가 위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챙겨주거나 대리인 자신의 주머니를 갖다 채우는 것은 배임적 대리행위로서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 이 대리권 남용에 관해서는요 비진위 표시를 유추 적용하는 게 다수설이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원칙이 유효 예외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인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하나만 맞는 겁니다. 64번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통째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도표만 잘 읽어보시면 답은 4번이죠. 가장소비대차. 가장소비대차는 가짜 소비대차 계약이죠.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돈을 빌려준 걸로 하자. 돈을 빌려준 걸로 하자 해가지고 가장소비대주하고 가장소비차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가장소비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요 가짜 소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자죠. 우리가요 108조 통정의표에서 보호받는 자는요 당사자 아닐 것, 그 다음에 상속인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요 가장행위란 사실 다 모를 것, 그 다음에요 그것을 기초로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래서 뒤늦게 이해관계를 맺어야지만 보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받은 자가 지위를 이전받았으니까 통정의 표시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를 봅니다. 갑은 X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한 채로 가로쳐주고, 잘못 인식했으니까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109조 차고에 관한 문제예요. 차고. 따라서 X토지의 소유자 을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모두 고르기. 기억, 니은 둘 다 맞습니다. 디귿번 어디가 틀렸느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109조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돼야 돼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요 착오자 개인 갑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제3자 일반인의 입장에서 중요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 제3자의 시각에서도 중요하고 갑의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갑의 입장이면 주관적 요건 기준이 되고요. 일반인 그러면 객관적 죄는 제3자 객관적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과 갑을 동시에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디귿번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갑은 X토지가 지적도와 정확히 일치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래 관행상 우리는 뭐 어떻게 고를 해요? 저 사람이 땅을 갖다 팔겠다 그러면 저 사람 땅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경계가 있으니까 저 사람 땅이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적도를 했다가 일일이 떼어버리고 실측을 했다가 해가지고 확인할 주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두 개만 틀리고 기억, 니은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66번 문제를 보면 103조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건 너무 쉬운 거죠. 4번입니다. 진실된 증언이 아니고 허위 진술을 했다가 한다. 허위의 증언을 한다 그러면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103조 반사질서 무효가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67번 역시 쉬운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답은 1번입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의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행위로서 증여계약에도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증여계약과 같은 무상행위,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근데 68번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조건이 붙어있는 권리, 조건부 권리죠. 기한이 붙어있는 권리, 기한부 권리죠. 이 조건부 권리라든가 기한부 권리는요, 조건 성취 전이라든가 기한 도래 전은요, 효력 발생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미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건 성취 전, 기한 도래 전에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그 권리 자체를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69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전부 다 옳은 거죠. 자 그래서 기억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이라든가 등기 우편물은요 이때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왜? 서명하고 누군가가 받았으니까 반송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반송되지 않으면 내용 증명 우편물이라든가 등기 우편은 도달로 인정을 해줍니다.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 니은번 111조 2항 조문이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나서 사망이 있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서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자가요, 의사표시를 했다가 발송하고 나서 표의자 쪽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 변경은 발송된 의사표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는 유효가 확정됩니다. 니은번도 맞고, 그 다음 디귿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요,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따라서 도달이 되면 철회하지 못하지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맞는 것은 5번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 70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그럼 1번이 어디 틀렸느냐?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 가로쳐주고 이건 3년의 단기 채권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 제척기간은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 정지 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단 정지 둘 다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라든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 원용을 내야 되지만 제척기간은요, 강행 규정으로서 법조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의 직권 고려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4번도 틀렸고, 그 다음 5번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에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앞에 있는 거 필요 없죠. 정지 조건부 권리입니다. 정지 조건부 권리 또는 정지 조건부 채권은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체결시가 아니죠. 조건 성취 시부터입니다. 그 다음 71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원고의 소제기에 대해서 피고가 응소를 한 경우, 여기 원고는요, 채무자라든가 보증인을 말하고 피고는 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라든가 보증인이 채권자를 피고로 해가지고 채권 부전제, 권리 부전제 확인 소송을 했다가 제기해서 채권자가 소송에 응하는 게 응소가 되고, 이때 응소가 있을 때는 무조건 시효 중단되는 게 아니고 피고인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을 하고 그것이 승소가 돼서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때는 피고가 응소한 때로부터 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가 응소한 때로부터 시효 중단이 되는 거죠. 2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72번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답은 2번이죠. 예금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체결이죠. 체결이니까 예금계약을 유지할 권한은 있어도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질권 설정 처분에 있다 하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갖다가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 73번 민법상 대리인의 현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모두 모르기. 자, 답은 기억과 디귿 두 개는 맞고 니은번 틀렸죠. 자,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명시적 그 다음에 묵시적 할 수 있는 분류식행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계약하고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으면 그것도 현명으로서 효력이 있죠. 따라서 현명은 분류식행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니은번 요게 틀렸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답 3번이죠. 그 다음 74번 갑소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 본인갑 대리인을입니다. 을은 임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본인갑의 승낙을 얻거나 또는 을 자신의 대리권 행사가 부득이했을 때 안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는 그려놔야 됩니다. 본인갑이 직접 대리인 뽑았어요. 을,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 행사를 못합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 다음에 대리인 자신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허락을 갖다가 받아서 뽑았으니까 복대리인은 적법하게 뽑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을은 정의 이익을 위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정과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갑의 이름으로 정과 이때 을이 대리행위를 저질렀어요. 대리행위를 딱 저질렀는데요. 이때
대리권 남용을 저질렀죠. 그래서 상대방 정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을 배신했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을 저질렀고, 정이 대리권 남용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악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5번입니다. 이때 상대방 정이 등기를 갖다 이제 넘겨받았어요. 등기를 갖다 넘겨받아가지고 이때 무라고 하는 제3자, 무라고 하는 선의 제3자죠. 선의 제3자에게 등기를 갖다 이전해줬다.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7조 비진입 표시가 적용이 되고, 그 비진입 표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선의 제3자에게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어디가 틀렸느냐? 임의대리인은 언제든지 상대방 정과 합의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임의대리인요, 계약 체결 권한을 갖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임의대리인은 계약 체결 권한을 갖고 있는 자니까 원칙적으로 해제권, 취소권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복대리인 병은 복대리권 범위 내에서 을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갑의 대리이기 때문에 을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갑을 대리하게 됩니다. 2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 병은 본인 갑과 상대방 정에 대해서 기존에 대리인 을과 마찬가지로 을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정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 4번 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을 상대로 엑스토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이전이 돼가지고 팔아버렸을 때는 선의 제3자에게 갑이 주장하지 못하지만, 등기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때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리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됐기 때문에 본인 갑에게 권리 주장하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리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75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많이 공부했던 거죠. 답은 3번입니다. 표현 대리 행위가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 법리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주장하지 않은 표현 대리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자체를 다 적용하지 않는 것은요, 공법 행위 그 자체에 적용하지 않는다, 강행 법규 위반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강행 법규 위반되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 법리 자체를 준용할 수가 없다. 3번 틀렸고요. 76번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 가르쳐주세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권리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적용하지만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추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서 새로운 행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취소된 법률행위를 갖다가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77번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4번이죠. 1번 어디가 틀렸느냐?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이죠.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이라든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대리권을 기초로 발생한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자동 소멸입니다. 소멸한다. 그 다음 2번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소멸된 대리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소멸되고 나서 대리인이 뽑은 복대리인에도 적용이 된다. 기본서에 들어가 있죠? 적용된다. 그 다음 3번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똑같이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감독 책임을 집니다.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은 언제나 자유롭기 때문에 원칙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서 복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본인에 대해서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3번 틀렸고요. 5번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본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뽑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금지했을 때는 복대리인을 못 뽑아요. 근데 대리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묵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요,
묵시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승낙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78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이것도 우리가 사례형에서 했었잖아요. 본인이 집사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리인이 이중매매를 저질러 놨어요. 그것도 대리인 쪽에서 적극 가담을 또 저질렀죠. 그러면 이때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하는 자고, 그 다음에요 본인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이때는 무효를 가져가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는 부동산 이중매매를 저지르게 되면 절대적 무효가 됐고, 따라서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매매계약은 무효. 그 다음 79번 무권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자, 무권 대리행위를 따가 유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시에 선이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몰라야 되는데, 이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즉 선이라는 점에서는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되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없어요. 따라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본인이. 4번 틀렸고, 그 다음 80번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정 추인 사유 145조 2의 보류가 없이 전이경 담양강을 저질러야 돼요. 따라서 2의 보류가 없어야 되는데 3번 보면 2의를 보류한 경계가 됐죠. 2의 보류가 있는 전이경 담양강은 법정 추인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2의 보류가 없어야지만 법정 추인 사유가 되고 2의 보류가 있을 때에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시험장에 가서 긴장해서 풀 때하고 해설을 갖다 들을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내년도도 우리가 이 시험을 갖다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동차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기본서 정독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세무사 민법정치기관에서는요, 제가 제 이메일로 숙제를 갖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주 5회 OX 지문을 갖다가 매일 쉬는 듯이, 그리고 숨 쉬는 듯이죠. 숨 쉬듯이 공부하시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 OX 지문하고 기본서만 보시면 사실 금년 문제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도 민법정칙은 고득점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본서 정독한다.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리는 OX 지문 숙제를 갖다가 매일같이 숨 쉬듯이 반복하시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요. 내년도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저희 해커스하고 저 김지원하고 열심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고생하셨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